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일본은 어제 전쟁 폐망일입니다. 전쟁에서 진 날. 나루히토 세이랑은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 위에 다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베 총리의 입장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설명 듣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광복절입니다. 네. 어느 날보다 뭐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일본은 8월 15일을 종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이러면 독일에서도 한때는 종전이라고 했지만 독일에서는 이걸 패전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또는 독일에서는 독일도 파시즘에서 해방되었다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일본은 패전이나 해방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요. 전쟁 끝났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종전을 떠나서 전쟁을 미화하는 날이 돼버렸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보십니까? 예. 반성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언론이나 대중들의 여론 속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죠. 오히려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왔죠. 일반 대중들도 그런 목소리가 SNS나 뭐 포털 사이트에서 오히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목소리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아베 정권이 등장해서는 더 노골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게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 묻혀 있는. 그렇죠. 네. 아베 총리가 요 몇 년 직접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한 번 갔어요. 한 번 가고 나서 그때도 네.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있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쟁의 피해를 겪었던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가진 않았어요. 가진 않으면서 7년 내내 본인이 집권한 7년 내내 공문을 보냅니다. 지금 네.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베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데 워낙 국제적 반발이 심하니 참고서 공문으로 대신 보냈다. 또 우익단체들은요,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아베가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네. 아베는 본인이 그 일본이 했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반성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전쟁도 어찌 보면 본인들이 피해자지 어찌 다른 나라가 피해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지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행간의 뜻이 있는지 느껴지는지 한번 아베 총리가 밝힌 어제 패전일 8.15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先の大戦では300万余の同胞の命が失われました。広島や長崎での原爆投下、東京をはじめ各都市での爆撃、沖縄における地上戦などで無残にも犠牲となられた方々、今すべての御霊の御前にあって御霊安かれと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今私たちが享受している平和と繁栄は戦没者の皆様の尊い犠牲の上に築か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私たちは決して忘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戦争の惨禍を二度と繰り返さない、この誓いは昭和、平成、そして令和の時代においても決して変わることはありません。 자, 교수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쟁 벌인 나라가 아니고 전쟁 피해 국가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베 수상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 두 번 다시 전쟁에 대해서는 사죄하지 않겠다라고 명언을 했죠. 다음 세대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 이후에 임기 6년간 네. 한 번도 가해 책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지금 오키나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야기를 했지만 네. 왜 그들이 피해를 받는가? 즉 일본이라는 주어가 전쟁을 했다라는
이 이유가 빠져 있는 거죠. 즉 일본에서 지금 전쟁 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베 수상의 담화의 문제점은 누가 책임자인지 왜 이들이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 제공을 하지 않고 네. 단지 그들이 비극이고 희생됐다라는 이 비극만을 강조하는 네. 것뿐이죠. 물론 원폭 투하 자체는 비극이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네. 이랑 나루히토 이랑 즉위 후에 첫 메시지라서 더 주목받았는데 일단 그러면 일왕은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戦後の長きにわたる平和な歳月に思いをいたしつつ、ここに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世界の平和と我が国の一層の発展を祈ります。 선친인 아키히토 일왕의 메시지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메시지인데요. 네. 深い反省とともに今後戦争の惨禍が再び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世界の平和と我が国の一層の発展を祈ります。 왕실의 메시지는 우리가 상당히 공감할 만합니다. 네, 총리와 왕실의 메시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 왕실은 저런 인식을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지금 전 천황이죠. 전 일본 일왕, 일왕, 그렇죠. 네. 일왕이라든 아키히토 일왕은 네. 아버지 쇼와 왕의 전쟁의 참화에 대해서 같은 경험을 했고 그때 큰아들로서 지켜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전쟁에서 피난을 가서 전쟁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패전하는 걸 지켜보고. 그렇죠. 전후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 왕의 잘못된 것들을 자기가 반성한다는 뜻으로 사이판, 오키나와 많은 지역들을 가서 위령을 했었죠. 네. 그래서 깊은 반성이라는 단어를 항상 쓰고 있는데 그 아들인 지금 현재 네. 나루히토 일왕도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고 봐요. 네. 지금 현재 아베 내각이 어떻게 보면 더 구구적이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이 일왕계에서는 그 평화주의 사상을 강조하는데 물론 한쪽에서 아베 수상과 대립하고 있는 측면에서 일왕 내에서 왕실에서 평화주의를 강조하는 건 사실이지만 한 가지 그렇지만 더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은 왜 일왕이 평화주의를 강조하는가? 이들은 전후에 어떻게 보면은 전전의 쇼와 일왕이 전범으로 기소를 되어서 네. 도쿄 재판에서 사형을 받아야만 이게 전쟁 책임자가 된 건데 그들은 이 기소에서 면제당하면서 이 상징 천황제라는 현재 평화헌법 구조를 가지고 이 일왕계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네. 즉 그렇다면 현재 전후 일본의 일왕계는 이 전후 평화헌법 구조와 상징 천황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아베 내각은 오히려 여기에 다시 군 통수권을 주고 전전의 일왕 체제로 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일왕계를 보존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는 상징 평화주의를 가지 않으면 네. 일왕계를 지키지 못하라는 이런 또 모순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를 찾지 않았지만 어제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기념일인 어제 도쿄의 분위기, 특히 야스쿠니 신사의 분위기 잠깐 볼까요? 네. 어제 아침부터 참배객들이 이어졌는데요. 신사 참배를 기다리는 행렬이 100m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중에 의원들은 오전부터 참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당을 초월해서 주로 우파 의원들이 50여 명이 단체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또 일본 정계의 아이돌로 불리며 차기 총리로 주목받고 있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은 개별적으로 참배했고요. 지금 화면에 신사 주변은 일본 우파들의 또 극우주의자들의 잔치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마치 이거 보십시오. 전쟁을 반성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네. どうも皆様こんにちは。 심지어 기미가요를 부르고. 저건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비둘기 저건? 저것은 야스쿠니의 본질을 숨기기 위한 것인데 네. 마치 야스쿠니의 평화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네. 그런데 야스쿠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네. 이 야스쿠니라는 것이 어떤 시설인가?
이것은 메이지 시대라는 것은 메이지 천황제를 가져왔죠. 네. 지금 일왕 체제예요.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은 길게는 5년에서 10년 수많은 전쟁을 했죠. 네. 약 246만 명, 즉 일본 왕을 위해서, 즉 천황인데 천황을 위해서 죽은 이 병사들의 혼이 지금 야스쿠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야스쿠니에 간다는 것은 다시 뭐냐면 천황을 위해서 죽는, 일본 왕을 위해서 죽는 국가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스쿠니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일본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네. 국민들이 저기에 감으로써 일본은 전후 평화국가에서 한 번도 전쟁에 휘말린 적이 없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쟁을 만드는, 즉 애국심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가. 그런데 이게 1978년에 우리가 말하면 도쿄 재판이라고 하죠. 도쿄 재판에서 당시 전쟁의 수상이었던 도저 히데키와 A급 전범들이 전쟁이 아닌데 이 사형을 당해서 야스쿠니에 합사가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1978년 이후부터 실제 지금 일왕들은 일체 거기에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즉 이것은 야스쿠니에 대해서 전범들이 있는 것은 왕실은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네. 지금 수상들은 나카소네 그리고 고이즈미, 아베 수상이 거기를 간 거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황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야스쿠니에서 일본이 지금 현재 안보 법제라고 해서 이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점점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전후 한 명도 일본의 자위대원은 전쟁에서 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전쟁에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쟁에서 사망자가 생겼을 때, 전사자가 생겼을 때 야스쿠니에 합사를 하지 않으면 야스쿠니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정비함과 동시에 야스쿠니를 국립 추도 시설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전장에 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양성하기 위해서 네. 지금 아베 수상은 그리고 정계들은 이 야스쿠니를 상징화시켜서 참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보신 것처럼 국회의원, 네. 참의원 뭐 이런 50명이 참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야원 할 거 없이 이제 극우성의 의원 50명 정도가 아예 이 모임 이름이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모임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원 할게 한 50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참배를 했고 또 차관급 또 관료들도 여러 참배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마지막 영상 보셨던 것처럼 이제 차세대 유력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 네. 거기도 개별적으로 참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일본 우경화를 이끄는 일본 회의라고 있다면서요?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건 뭡니까? 네, 일본 회의는 원래 일본은 두 개의 큰 보수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전전의 퇴역 군인들 그리고 우익 정치가들이죠. 네. 이들은 일본을 지키는 국민 모임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왔었고 네. 또 하나는 일본은 신토, 신사가 보수 종교 계열이죠. 이들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이 양대 축으로 보수가 유지되어 왔는데 네. 97년에 이들이 통합을 해서 즉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코노다마라고 있죠. 위안부 네. 문제를 코노다마. 차지하고 네. 그리고 95년에 무라야마 다마는 패전 전에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에 처음으로 사죄를 했어요. 이처럼 일본이 패전 전에 전쟁의 역사를 사죄하는 것에 이 우익들은 이것을 아주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97년에 지금 일본 회의를 만들었고 네. 이때 아베 수상은 일본 회의죠. 네. 그래서 아베 수상은 이 일본 회의를 만든 같은 멤버였고 지금 현재 아베 수상과 그리고 재상을 하고 있는 아소 씨는 네. 특별 고문으로 있죠. 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아베 지금 수상은 장악의 내각의 75%가 소속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부 관료들이 아니고 다수 관료들이 일본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죠. 아베 내각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내각 20명 중에 약 15명 이상은 일본 회의 소속들이 일본 정책을 하고 있죠. 일본 정부는 내각이 정부 아닙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 회의라는 우익 단체가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일본 회의 멤버들이 네. 아베 내각의 브레인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을 네. 이끌어가고 있는 정책 본부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영치 교수님 다시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며칠 동안 일본의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의원님이 일본에서 하신 그 인터뷰가 온라인에서 너무 회자되면서 일단 그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부분을. 네. 国家が結んだ条約が、個人の請求権を抹消できないという事例は、日本政府も従来に持ってきた立場であり、韓国政府もそれを認めてますし、ドイツ、すべての国が個人請求権を抹消できないことはみんな認めている国際人権の基本です。それで日本政府も、被爆者2世とか、ハンセン病、慰安婦、シベリア抑留者、
全て解決済みだと思っている問題を自ら救済措置としてやってきたのは日本政府が今までやってきたものです。植民地反省ないこの問題が世界半導体の経済まで影響を及ぼすことを世界が日本社会をどう見ているか日本社会がまず考えるべきの問題だと思います。 저 화면 오른쪽에 여성 자민당 의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마츠카와 루이라는 자민당 의원이고, 네. 뭐 좀 우경화된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것은 일본에 있는 외국인 기자 특파원 협회에서 네. 주최를 한 거였고, 그들이 선정을 한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미디어 관계자들을 불러서 제가 갔던 거고요. 네. 거기에 아마 대부분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기본적으로 교수님 하시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만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시던데 일본말로. 네. 그걸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어땠느냐? 그러니까 외국 특파원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논리를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어보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는 한 70%의 외국인 특파원들, 그리고 약 30% 일본인 기자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문이 한국에 사실 왜곡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사회가 주장하는 어떤 네. 논리들을 아마 처음 접했다. 그리고 좀 더 정보가 더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일본 언론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진국 언론만큼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제 지난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본의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식을 가진 수많은 일본의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걸 좀 설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본 국민들은 물론 한국 사회도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일본 사회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일본 아시아에서 친구가 없다. 영원히 미국의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한국도 물론 미중이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만약에 포기하면 우리도 항상 분단을 강요당하고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함께 우호 협력하는 것이 정말로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일본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논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온라인으로 일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교수님께 일본말로 좀 그 메시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日本が韓国社会の理解を諦めてしまうと、日本は東アジアで友達が誰もいなく永遠にアメリカの従属国にならざるを得ません。韓国も日本社会の理解を諦めてしまうと米中対立の中で分断を強要される国になってしまいます。日本と韓国の市民社会がお互いに友好協力していくこそ朝鮮半島の平和、日本の平和を維持し東アジアの平和を作る礎になると思いま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려움 부탁드렸는데 자 이영채 교수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